오늘 학습 목표는 시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 시의 특징을 잘 살린 오방시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과서에 실린 나는 지금 꽃이다라는 시를 모방하는 모방시를 쓰게 되겠습니다. 이 모방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했던 시의 특징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성장했는지 수업 일기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오늘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두 번째, 오늘 수업을 통해서 자신이 향상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1, 2, 3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국어 1단원 1 비유와 상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시란 무엇인가? 시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간결한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글이죠. 여기서 운율이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뜻합니다. 운율을 찾는 방법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같거나 비슷한 낱말이나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지, 두 번째, 같은 글자 수, 우리가 음절이라고 말하죠. 이 음절의 수가 일정하게 반복되는지, 세 번째, 각 행마다 끊어 읽는 말의 덩어리 수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 덩어리 수가 반복되는지 이렇게 파악해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소월의 시 먼 후일이라는 시를 통해서 운율적 특징 찾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거나 비슷한 낱말이나 구절이 반복되는가를 알아볼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자, 여기에서 보면 먼 훗날이 많이 반복되고 있고요. 당신이 면 잊었노라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거나 비슷한 낱말의 구절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특징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운율적 특징 찾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글자 수가 반복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글자 수는 음절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에서 보면은요. 먼 훗날 세 글자죠. 삼음절입니다. 당신이 세 글자 삼음절이죠. 찾으시면 네 글자 사음절인데요. 이 세 글자 네 글자가 삼음절, 삼음절, 사음절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율을 334조의 운율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에서 운율적 특징 찾기의 세 번째 방법은 각 행마다 같은 음보수가 반복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음보라는 것은 끊어 있는 말 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새 덩어리로 끈을 걷죠. 그 다음 행에서도 역시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새 덩어리로 끈을 걷습니다. 이와 같이 각 행마다 이렇게 같은 덩어리, 새 덩어리로 끊어 읽는 경우를 삼보의 율격을 형성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 후일의 운율적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먼 훗날과 당신이 면 잊었노라와 같은 구절이 반복되며 3, 3, 4조의 삼음보의 운율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적 화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적 화자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즉 시에서 말하는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적 화자를 파악하는 방법은 시 속의 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른 곳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감정은 어떠한지, 바라는 바와 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용운 님의 시 나룻배와 행인을 통해서 시적 화자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자, 여기서 시작 화자 나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가는 당신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나와 당신의 관계는 나를 짓밟고 돌아보지도 않은 무심한 당신에 대해서 나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관계죠.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화자인 나의 감정은 당신에 대한 그리움과 또 한켠에는 원망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 화자인 나는 당신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당신이 떠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화자를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적 표현법, 비유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유법에는 상징과 비유가 속해 있는데요. 먼저 비유라는 개념이 상징을 포함하는 커다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상징과 구별되는 작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징과 구별되는 작은 의미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징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상징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고 어려운 관념, 시인이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려운 관념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이고 쉬운 사물을 보조적으로 끌어들여서 대신 표현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시인이 말하고자 했던 그 어렵고 추상적인 원관념은 드러나 있지 않고요. 그 대신 쉽고 구체적인 보조관념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조관념만으로 시인이 원래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원관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상징적인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 나의 님은 같습니다. 에서 님이라는 보조관념에서 우리는 이 님을 통해서 시인이 원래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원관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님은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자기가 믿는 어떤 종교의 절대자,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나라나 진리가 될 수도 있겠다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징은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을 추측해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시의 함축성 그리고 시 해석이 다양해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으로 인해서 시의 의미가 더 풍부해지게 되겠죠. 자, 그럼 비유를 볼까요? 자, 비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대상, 그러니까 이 원관념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다른 대상, 보조관념을 끌어들여서 비슷하게 빗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장에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다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보조관념에 대해서 원관념은 하나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전쟁터이다. 자, 여기서 표현하려고자 하는 게 뭘까요? 내 마음이죠. 내가 원래 원관념은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보여줄 수도 없고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을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내 마음과 비슷한 어떤 다른 대상, 보조관념, 내 마음이 복잡하고 폭발 직전인 어떤 만신창이인 그런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터라는 보조관념을 끌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원관념인 내 마음이고요. 이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비슷한 보조관념이 바로 전쟁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징과 비유를 구분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마음의 상처는 못자국 흉터처럼 쉽게 지울 수 없다. 자, 못자국 흉터는 보조관념이죠. 이 보조관념에 해당되는 원관념이 무엇인가요? 네, 마음의 상처입니다. 원관념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비유법이죠. 자, 2번 문제. 새벽은 밤을 꼬박 지샌 자. 자, 새벽과 밤을 뜻하는 원관념이 무엇인가요? 새벽과 밤에 대한 원관념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죠? 새벽은 뭔가 희망적인 거고, 밤은 뭐 고난이나 뭐 어떤 노력, 뭐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원관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에 해당됩니다.
3번은 인생은 줄다리기이다. 자, 줄다리기라는 보조관념에 대한 원관념이 뭔가요? 인생으로 드러나 있죠? 그러면 비유법입니다. 4번, 사람들은 계속해서 늪에 빠진다. 이 늪이라는 보조관념이 나왔는데요. 이 늪의 원관념이 표현되어 있나요? 드러나 있지 않죠?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늪이라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뭐 고난이라든지 어떤 실수, 뭐 이런 것들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관념이 없기 때문에 상징법입니다. 자, 나에게도 개화기가 찾아왔다. 자, 개화기의 원관념이 뭘까요? 개화기 좀 좋은 건데 좋은 삶이 찾아왔다 뭐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개화기도 원관념이 없기 때문에 상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봄이라는 것 흔하고 좋은 거죠. 사람마다 이 봄에 대해서 어떤 게 봄인지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원관념이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상징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7번,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자, 이 나룻배는 원관념은 나가 되겠고요. 행인의 원관념은 당신이 되겠죠. 자, 원관념이 다 살아있으니까 비유법에 속하겠습니다. 자, 8번, 내 마음은 호수요. 자, 호수라는 보조관념의 원관념은 내 마음이죠.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다 있으니까 이것은 비유법이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을 해보세요. 자, 지금 원관념, 보조관념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비유법이고 그렇지 않고 보조관념만 드러나 있는 것은 상징입니다.